전세계 20억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더더욱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8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넥슨 노동조합,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 그룹이 모여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WHO의 질병 코드 부여 확정 및 복지부의 공동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인 2019년 6월 21일 서초구에서 또 하나의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 행사에는 대한보건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중독포럼, 한국역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를 비롯한 범의학계와 2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했습니다. 행사의 제목은 건강한 게임 및 미디어 이용 환경을 위한 긴급 심포지엄이었는데요. 이분들의 입장은 WHO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찬성하는 것이었죠. 일찍이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셨겠지만 2019년 5월 20일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게임에 관련된 국내 상황은 말 그대로 논란과 분열 그 자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수렴하지는 못하고 있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 일은 양측 모두 손익이 분명한 싸움이니까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세계 게임 산업협회도 WHO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쯤에서 제 의견을 먼저 밝히자면 저는 WHO가 내린 결정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임 중독을 따로 질병으로 분류할 합리적인 기준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양한 중독의 범주에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음에도 굳이 서브 카테고리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게임 중독 판별 기준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첫째,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이 손상됐을 때. 둘째,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할 때. 셋째, 부정적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12개월 이상 중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다른 어떤 중독에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낚시나 드론이라든지 자동차 튜닝 같은 것들에게 푹 빠진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거의 저 기준에 견주어 보면 영락없이 중독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저런 다른 중독성 있는 활동과 달리 분류해서 다스려야 할 확정적인 근거가 존재하는가 하면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찬성, 반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좋든지 간에 싫든지 간에 이미 게임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에게는 이미 중독 물질이고 사회의 악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WHO의 결정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계기에 불과할 뿐이죠. 이미 2013년도에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에서 게임은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뿌리 뽑아야 할 4대 악의 존재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비록 저 발의가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이죠. 뉴스는 어떤가요? 수많은 뉴스에서 게임을 범죄의 모티브로 삼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혹은 게임 때문에 아이를 방치해서 죽였다는 등의 간접적인 언급을 보는 것은 사실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사회를 좀먹고 있는 일종의 악성 인자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게임만이 많고 많은 문화 콘텐츠와 취미 속에서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뤄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일단은 그 접근성이 있을 겁니다. 게임은 취미 중에서 제일 값싼 편에 속합니다. 지금 당장 게임방에 가서 1,000원 남짓한 돈을 주면은 1시간 동안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뿐더러 직접 게임을 구매한다고 쳐도 낚시나 다른 여러가지 스포츠, 드론 같은 전자제품이 필요한 여타 취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컴퓨터가 있는 곳이 굳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주목받는 거죠. 둘째는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몰입적인
성격이 있을 겁니다. 헝가리의 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그에 져서 굿 비즈니스에서 몰입의 조건으로 첫째, 명확한 목표, 둘째, 즉각적인 보상, 셋째, 적절한 난이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게임에 딱 알맞죠. 게임은 레벨업이나 승리와 같은 목표와 보상이 정확하게 주어지고 언제나 정밀하고 적절한 난이도를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취미나 활동에 비해 아무래도 몰입하기 쉽고 다른 일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높은 집중력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가 쉽죠. 셋째는 게임 개발사의 안이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게임 업계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오픈 베타 때 게임방에서 사람 한 명 구급차 태워 보내지 않으면 실패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직접 아이템을 팔면서 사행성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시기든 돈이 되면 만들고 보는 게임 업체 또는 배급사의 안이함 때문에 게임이 점점 그 재미의 본질에서 벗어나 중독적인 요소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거대한 슬롯머신이나 시뮬레이터로 전락한 것, 그것 또한 게임의 부정적인 시각을 키우는 데 일조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선정적인 콘텐츠 요소 역시 문제인데요. 많은 게임들이 남을 짓밟고 여자 캐릭터는 막 벗기고 피가 튀기는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삽입하고 있죠. 물론 저도 화끈한 액션과 노출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게임들이 선정적인 콘텐츠를 일종의 트렌드처럼 경쟁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게임이 가지는 그 콘텐츠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은 재미일 겁니다. 그러나 선정적인 콘텐츠로 인해 그 본질이 가려지고 계속 자극적인 부분만이 우리 미디어에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유익거리가 바로 게임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모두가 아이들에게 최고의 매력 포인트죠. 접근하기 용이하고 금방 몰입되고 자극적이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기에 절대 고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 해도 모자랄 판에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자,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이유가 게임이 부정적인 시각을 받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세 번째, 게임 업계의 안이함입니다. 저는 작금의 게임의 위상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추해 보건대 일정 부분 게임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본질인 재미가 아니라 소위 팔리는 문법대로 게임을 찍어낸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니 팔리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탓하기 이전에 업계에 자성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기본을 잊으면 무너지는 법이죠. 게임의 기본은 재미인데 정말 재미로 승부를 본 게임을 본 지가 언제인지 사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MMORPG는 가차 팔기 바쁘고 메가히트 했던 애니팡도 사실은 핵사류 게임의 아류이고 카트라이더는 마리오 카트의 아류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본딴 서든어택의 차기작 2는 게임 플레이보다 외적 요소에 집중하다가 근데 망해서 서비스를 종료했고 넥슨의 승부수라고 자랑했던 어센던트 1도 결국 전형적인 AOS 게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망해가고 있죠. 그나마 배틀그라운드나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정도가 좀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그것도 2017년에 나온 배틀그라운드를 제외하면 2003년, 2005년에 나온 그런 노인 게임들이에요. 저는 게임 개발자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게임 개발자들 실력 있고 경험도 있고 특히 온라인 게임 같은 분야에는 노하우도 굉장합니다. 저는 게임을 기획하고 제작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의 기본은 재미입니다. 과연 게임 개발사들이 새로운 재미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기본을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쉬운 부분이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잊어서 망해버린 역사를 꼽자면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게임계 내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2년도 북미의 게임 시장 규모가 3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10조 원대 시장 규모예요.
그런데 1985년이 되니까 이 시장이 1억 달러 수준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30분의 1 수준이죠. 그 몰락의 2년을 일컫는 것이 바로 유명한 아타리 쇼크입니다. 게임기 제조업체이자 게임 개발사인 아타리는 1977년 아타리 2600이라는 게임기를 출시한 이래 양질의 게임을 출시하며 북미에서 비디오 게임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너무 잘 팔리니까 나중에는 품질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개발하기보다 비슷한 게임을 모양만 바꿔서 출시하거나 조악한 게임을 조악한 품질 그대로 출시하는 등 안이하게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포르노 게임까지 등장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뭐. 처음에는 너그러웠던 소비자는 냉정하게 반응했고 시장이 완전히 몰락하는 데는 채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화 E.T.를 잘 아실 겁니다. 그 E.T.를 소재로 해서 만든 동명의 게임 E.T.는 아타리 쇼크를 견인했던 대표적인 망작 중에 하나인데요. 개발사에서 게임팩을 400만 장을 만들었는데 350만 장이 재고로 남아서 뉴멕시코 사막에 그대로 전부 파묻어야 했을 정도니까 그 쇼크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지금 아타리 쇼크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게임과 재미라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소위 상품성만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아타리 쇼크처럼 시장의 완전한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1985년의 북미와 2019년의 한국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문화로서의 가치가 정체하고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이 지속된다면 게임 산업은 영영 주력 산업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말로만 떠드는 효자 산업이다 이런 미사여구보다 진정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문화로서 발돋움해야 게이머도 당당히 게임할 수 있고 게임 업체도 WHO나 보건복지부의 결정 따위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9년 6월 14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해 e스포츠 행사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 방문에는 NC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넥슨 등 굵직한 게임 업체 대표들도 동행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일찍이 후보 시절부터 게임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산업으로서 중요성과 그 가능성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웨덴 방문 행보는 WHO의 그 결정과 시기가 맞물려서 우리 게임 업계를 다독거리는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 기대를 갖게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왜 자꾸 게임 산업을 언급할 때 e스포츠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한국과 스웨덴 간의 게임 협력 강화를 e스포츠에 특히 한정하고 있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 1349억 달러 정도 됩니다. e스포츠 시장 규모는 대충 한 10억 달러 조금 안 되고,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게임 산업 규모에서 e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0.7% 정도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훌륭한 e스포츠 선수가 많고 e스포츠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 결과는 좀 핀트가 어긋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웨덴이 게임 강국으로 뜨는 이유는 e스포츠에서 떼돈을 벌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스웨덴은 단순히 게임을 잘 만드는 나라라서 게임 강국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캔디 크러쉬 사가, 배틀필드, 파크라이 등 이름만 들으면 아는,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명작들을 만들어냈죠. 우리가 스웨덴에서 배울 것은 별게 아닙니다. 스웨덴 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재미있는 게임을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산업의 펀더멘탈을 어떻게 육성을 해왔는지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시설 인프라 만들고 현지 업체와 긴밀하게 교류하게 하면 오히려 우리 측 개발 인력이 빨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스웨덴에서는 개발 인력 부족으로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유명 개발사인 에블란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5%가 넘는 인력이 해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스웨덴 간 협력이 더 긴밀하게 진행돼서 취업 비자나 하우징 문제가 간소화되거나 해결된다면 해외 취업률은 올라갈지 몰라도 국내 게임 산업 인프라는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계에 대한 정부의 행보는 어떤 특정 정권을 떠나서 언제나 겉도는 느낌이 있습니다. 게임 산업을 좀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거죠. 게임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사전 심의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쿨링오프제나 중독법 제정, 질병 분류까지 게임에 대한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국가가 게임을 질병으로 인정하면 게임 개발 업체들은 중독 치료 부담금과 같은 게임 중독세를 따로 더 내야 할지도 모를 일이죠. 안이한 게임 업계와 겉도는 정부 정책의 부조화가 점점 게임 산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회는 위기 속에서 꼽히는 법이죠. 어차피 법으로, 정책으로, 규칙으로 아무리 규제하려고 해도 게임의 재미 그 자체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장애물 속에서 게임의 본질만은 언제나 남아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게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 말입니다.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가슴속 깊이 답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